시대 뜨거운 이슈와 쟁점에 대해 변호사들의 냉철한 분석과 토론이 펼쳐집니다. 법률시사토론 변호사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행을 맡은 김현성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이슈에 대해서 분석하고 또 쟁점에 대해서 토론할 두 분의 변호사를 모셨습니다. 먼저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성환 변호사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황준혁 변호사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 하나를 짚어보겠습니다. 등장 당시 때부터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사회 경제적으로 굉장히 많은 이슈를 만들어낸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전자화폐입니다. 오늘 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전자화폐와 관련된 말씀을 먼저 나눠보겠는데요. 먼저 전자화폐를 재산으로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죠. 이성환 변호사님. 예, 최근에 대법원에서 네. 비트코인을 재산 가치로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예. 지난달 30일이었죠. 네. 대법원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음란물 제작 배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안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예. 191 비트코인, 예. 한화로 약 16억 원을 몰수하도록 했던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예. 이번 판결이 비트코인을 몰수의 대상으로 봄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전자화폐인 비트코인을 재산 가치로 인정을 한 판결이 되었습니다. 예, 사실 전자화폐가 처음 등장했을 때에도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전자화폐, 비트코인 비롯한 전자화폐를 법적인 재산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 여부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논란이 많은 쟁점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 판결이 이제 판결을 한 것이죠. 그리고 또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이제 1심 판결에서는 원래 1심 판결에서는 비트코인을 몰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법원이 비트코인을 재산 가치로 인정해서 몰수까지 하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 변호사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재판의 진행 경과를 좀 살펴보면요. 예. 1심 재판부는 그 물리적인 실체가 없이 네. 전자화한 예. 이 파일 형태의 비트코인을 몰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판단을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억 4천만 원만 선고했습니다. 예. 이 비트코인을 몰수하는 판결을 하지 않은 것이죠.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2심 재판부의 판단이 좀 달랐는데요. 이 비트코인 몰수를 명령했습니다. 예. 2심 재판부의 이유를 좀 살펴보면요. 이 압수된 비트코인은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며 후원금 및 광고 수익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비트코인이 물리적인 실체가 없긴 하지만 예. 거래소를 통해 거래가 되고 재화와 용역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몰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재산 가치로 봤다는 겁니다. 대법원이 이제 이런 2심 재판부의 판단이 정당하다라고 이제 결론을 지은 것인데요. 대법원은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부형의 재산으로 특정할 수 있다. 예.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안 씨가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 중 범죄 수익에 해당하는 부분은 몰수할 수 있다라는 판시를 했습니다. 또 범죄 수익에서의 재산은 예. 이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 무형의 재산으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예, 그렇죠.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잠시 돕기 위해서 몰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범죄로 인해서 발생한 수익이나 또는 범죄로 인해서 발생된 어떤 재산이죠. 범죄로 인해서 만들어진 어떤 재물이나 물건 이것을 직접 몰수하는 것입니다. 그 소유권을 뺏는 것이겠죠. 그래서 결국 그 대상이 되는 것은 결국 재산적 어떤 가치가 있어야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분 변호사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이번에 대법원 판결이 결국은 비트코인, 논란이 많았던 비트코인을 비롯한 전자화폐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을 했단 말씀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이 변호사님? 저는 대부분이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을 했다고 봅니다. 결국 이제 판결의 기초가 되는 기준은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이어야 하는데요. 이 상식이라는 것은 시대의 흐름과 또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얼마든지 생동감 있게 변화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결국 이러한 상식에 따라가는 판결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기존의 대법원이 보수적인 입장에서 형식 논리와 기존의 관행을 집착했던 모습에서 벗어나서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의 변화에 따라갔다라는 면을 본다면 매우 의미 있고 전향적인 판결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이 대법원 판결이 굉장히 적확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1심에서는 그 비트코인이 몰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2심과 대법원에서는 비트코인이 몰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판결을 해서 표면적으로 보면 마치 이제 1심과 2심 대법원의 판단이 이제 많이 달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조금 더 깊이 이 판결을 살펴보면 이렇게 결론이 달라지게 된 것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근거가 몰수의 근거가 된 적용법조가 달랐던 것도 좀 하나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 1심에서는 애초에 그 공소장에 기재된 적용 법조가 형법상의 몰수 규정만을 특정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심에서는 지금 피고인이 기소된 범죄 혐의 사실을 보면 인터넷상의 불법 음란물을 유통시켰다라는 것이고, 이러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규제 대상이 되게 됩니다. 또한 그 우리 법 중에, 특별법 중에 범죄 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러한 정보통신망법상의 음란물 유포죄에 대해서 중대범죄로서 몰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근거 법률을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적용법조가 달라지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렇게 결론도 달라지게 되었다는 점, 또 이게 충분히 이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부분이라는 것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또 한 가지 항변을 한 것이,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단순한 디지털 데이터에 불과하고 실체를 가지는 화폐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변소를 한 부분이 확인이 되는데요. 근데 이제 실제 법원에서는 이 비트코인이 블록체인 기술에 의해서 실제 화폐처럼 유통이 되고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는 데 사용이 된다는 점에 주목을 해서 반드시 몰수의 대상이 충분히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이런 우리 굉장히 이제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 가상화폐로 대두되고 있는 비트코인이라는 점을 이렇게 좀 주목해서 획기적으로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고, 굉장히 적절한 판단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어서 또 전자화폐와 관련된 또 다른 하나의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한 전자화폐 거래소의 거래 방식이 도박이다라는 어떤 경찰의 어떤 수사 어떤 결과가 있었는데요. 이걸 좀 더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황 변호사님? 예, 그 문제가 된 것은 사실 이제 코인원이라는 언론에서 많이 이제 시청자분들도 접하셨을 텐데, 그 국내 3위의 가상화폐 거래소입니다. 2013년 8월에 개장을 했고요. 근데 이제 이번에 경찰 수사에서 문제가 된 것이 바로 마진 거래라는 독특한 거래 방식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진 거래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의 거래인가요? 예, 그 마진 거래라는 것은 이제 거래소 회원들이 최장 일주일 뒤에 시세를 예측해서 공매수를 하거나 또는 공매도, 직접 사고 파는 선택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돈을 잃거나 따게 되는 방식의 거래 방법입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마진이라는 의미인데, 이 마진이라는 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그 이해되고 있는 그런 이익, 그러니까 그 문자 그대로 마진이죠. 이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자화폐 거래를 위해서 코인원 측에 지급하는 보증금의 개념입니다. 코인원은 이제 회원이 보증금, 즉 일종의 이제 증거금을 내면 그 액수의 4배까지 공매수를 할 수 있게 했고, 이제 거래를 성사시킨 것의 대가로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마진 거래를 설명해 주셨는데, 이거 방식만 놓고 본다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주식 시장에서 신용 거래를 한다든지 또는 주식 시장에서의 공매수, 공매도와 좀 운영 방식이 비슷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경찰이 이 주식 시장에서도 허용되고 있는 이런 부분, 이 부분 도박으로 굳이 이제 판단하는 이유가 이제 무엇인가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증시에서도 이렇게 비슷한 신용거래 기법이 허용되고 실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마진 거래 같은 경우는 주식과 달리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점과 주식이 아닌 가상화폐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 등을 들어서 도박으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우리 경찰의 판단이라면 만약 경찰 판단이 이렇게 도박이다, 도박의 성격을 가진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그 당시 이제 거래소 관계자들은 사실 도박장을 개장한 거나 마찬가지로 도박 개장죄가 해당될 것이고 또한 거래소를 이용한 이용자들, 소비자들은 도박죄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는데 자, 이 도박 좀 처벌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예, 일단 일반 이용자들은 예. 경찰 조사에서 나가서 이제 진술을 할 때 자신은 이것이 이제 주식 시장에서도 흔히들 이용하는 그런 방법이고 네. 전혀 이제 불법인지는 몰랐다 이렇게 취지로 진술을 했고요. 이렇게 코인원 관계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관련 법무법인의 이제 위법성 검토를 충분히 마쳤고 불법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고서 진행을 한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도박 혐의와 함께 불법 대부업 혐의까지 받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증거금의 4배를 거래할 수 있게 한 부분을 대부업으로 본 경찰 판단 또한 이자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은 대부업으로 볼 수 없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게 아무래도 좀 논란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바로 도박으로 이렇게 규율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논란이 될 것 같은데 자, 두 분 일단 가상화폐의 마진 거래 이것을 도박으로 판단한 경찰 자체의 판단, 경찰의 판단 이것이 최종 판단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두 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두 분 다 변호사님들이시니까 경찰의 판단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어떻습니까? 정당합니까? 어떤가요? 글쎄요, 이거 최종적인 법원의 판단을 좀 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지금 보도된 내용으로 봐서는 시세를 예측했고 또 그 결과에 따라서 돈을 잃을 수도 있고 딸 수도 있다라는 점을 보면 도박으로서의 성격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긴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형사법의 대원칙은 죄형 법정주의고요. 그 근간은 유추 해석을 금지하고 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다소 문제가 되는 거래라고 할지라도 과연 우리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도박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법원의 면밀한 판단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그 결론을 봐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제 결론적으로는 경찰의 위와 같은 어떤 처리가 저는 적절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예. 무엇보다 이제 마진 거래는 다분히 우연적인 사정에 기인해서 누군가는 이익을 얻고 누군가는 손해를 받게 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도박죄의 성립의 핵심 요소인 우연성 부분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이제 주식시장에서 이와 유사한 방식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기는 한데요. 이제 주식 거래 같은 경우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 10조에서 금융투자업자가 하는 금융투자업 즉 주식과 같은 경우에는 형법상 도박죄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특례를 또 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행법상 주식거래 예를 들어서 도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항변을 좀 받아들여지기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우리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전자화폐에 대한 쟁점 한 2가지 정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법률 시사 토론 변호사들 본격적인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으로 오늘 주제 만나보시겠습니다. 법률 시사 토론 변호사들 오늘 주제는 집단 소송제입니다. 현대 사회로 올수록 이제 과거와 달리 국가나 기업 등의 불법 행위로 인해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그러한 사건들이 종종 생기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피해를 입은 개인 입장에서는 국가나 기업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자에 있죠. 그렇다 보니까 그 피해를 구제받기가 곤란하거나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를 타개하기 위한 대책으로 논의되는 것이 바로 집단 소송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집단 소송제를 주제로 해서 두 분과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이 변호사님, 집단소송제 법적으로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뭐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이제 집단 소송 이런 얘기를 많이 예. 접하게 되는데요. 이때 얘기하는 집단 소송은 지금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집단 소송 제도와는 좀 다른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현재 지금 집단 소송이라고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소송을 제기하는 뭐 일종의 단체 소송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것을 지금 집단 소송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제도적으로 도입이 의논되고 있는 이 집단 소송 제도는 예. 그거보다 발전된 단계의 소송 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뜻을 정확하게 살펴보면요, 피해자의 그 한 명 예. 또는 일부가 예.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소송에서 결과가 나오게 되면 예. 다른 피해자들은 별도의 소송을 하지 않고도 그 판결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조금 이제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통상 소송의 경우에는 원고와 피고가 있고 그렇습니다. 양 당사자가 있는데 소송을 한 당사자 사이에만 그 판결의 효력이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승소를 하든 패소를 하든 그 효과는 소송한 당사자에게 미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우리 이 변호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집단 소송제의 경우에는 그 피해자들 중에 한 명 또는 일부가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했을 때, 그때 특히 이제 승소했을 때, 그럴 때는 다른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던 다른 많은 피해자들 또 같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판결의 효력을 같이 미쳐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인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좀 현재 우리 민사소송법이나 어떤 소송법 어떤 체계는 아직까지 편입되어 있지 않는 뭐 그런 제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 집단 소송제, 이것이 좀 필요하게 된 뭐 구체적인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직접적인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 일단 몇 가지 이유를 조금 들 수 있겠습니다. 그 첫 예. 번째는 이제 소송 비용에 관한 부분인데요. 예. 그 개개인이 별도로 소송을 할 때에는 굉장히 비용이나 노력의 낭비가 상당히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런데 집단 소송제는 이러한 낭비를 막고 또 한편 이제 소송 가액, 즉 피해액이 굉장히 이제 경미해서 소송을 포기하기 쉬운 소액 피해자들로 하여금 재판의 기회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또 다른 점은 집단 소송이 도입되게 되면 기업들이 그동안 알게 모르게 불법 행위들을 많이 자행해온 부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기업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다는 점 또 하나의 필요성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법원 입장에서도 다수의 분쟁에 대해서 이례적인 판결과 통일성 있는 판결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변호사님, 국내에서는 우리 집단소송제가 현재 정권 관련 집단소송법에만 도입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경우 집단 소송에 대한 논의는 예. 1980년 후반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여러 차례 이 집단 소송법에 대한 제정 논의를 해왔는데요. 하지만 이 집단 소송제가 도입될 경우에 소송을 남용할 수 있다, 예. 기업 활동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우려들이 제기되면서 예. 논의에만 그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4년에 증권 관련 집단 소송법이 제정이 되었고요. 2005년 1월부터 시행이 됐지만 이 법에 대해서는 이제 몇 가지 비판적인 의견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요것에 한해서만 집단 소송을 인정하고 예. 있고요. 두 번째로 소송 요건이 좀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허가를 받게 돼 있는데 시간이 지나치게 오래 걸렸기 때문에 사실상 뭐 유명무실한 법이다, 이런 평가를 받기도 하고 뭐 절반의 성공이다라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예. 그렇군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국내에서 집단 소송이 가능한 분야는 현재로서는 이제 정권 분야에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집단 소송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어떤 소비재 분야, 특히 최근에 문제됐던 라돈 침대라든지, 또 얼마 전이죠, 가습기 살균제, 이런 피해자들, 또 이런 경우가 이제 사실은 이제 집단 소송을 통해서
이렇게 좀 구제를 받았으면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제도가 없다 보니까 이제 단체 소송, 아까 우리 이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여러 명이서 모여서 소송하는 단체 소송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집단 소송을 우리가 진행하는 경우, 그러니까 집단 소송을 진행할 경우, 만약 도입되는 집단 소송제에 따라서 하게 되는 경우와 그리고 현재 단체 소송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요 두 가지 차이점,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예, 일단 쉽게 말씀드리면 집단 소송은 실제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피해자도 이 판결의 효력에 따라서 동일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이고요. 단체 소송과 같은 경우는 실제로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만이 이 판결의 효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집단 소송제를 도입함에 있어서 좀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흔히 말하는 옵트인, 옵트아웃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방식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흔히 옵트아웃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판결의 효력이 방금 말씀하신 데 판결의 효력이 어떤 그 범위가 이제 재외 신고를 한 사람 그 피해자를 빼고 모든 사람들에게 효력이 미치는 그런 형태를 규정하는 것이 바로 옵트아웃 방식이고 옵트인 방식은 반대로 소송에 참여한 사람들에게만 판결의 효력이 미치도록 규정하는 그런 방식인 것이거든요. 자, 우리가 지금 알고 있기는 방금 우리가 좀 설명스러운데 우리 황 변호사님, 이 변호사님 말씀하실 때도 우리 집단 소송제 하면 당연히 이제 일부가 재판을 하고 그다음에 재판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도 그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지금 이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바로 옵트아웃 방식의 집단 소송제를 우리는 염두에 두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도입하는 방식에서는 이 두 가지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가지 방법 둘 중에 어느 것이 좀 더 낫겠는지 두 분의 생각 어떠신지 한번 여쭤볼게요. 예, 뭐 집단 소송제의 의미를 찾고자 한다면 예. 옵트아웃 방식으로 진행이 되어야겠지요. 예. 뭐 옵트인 방식은 뭐 현재 지금 우리 법제에서 진행되고 있는 단체 소송하고 뭐 크게 다른 차이점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이 집단 소송제를 통해서 국민들의 권리를 예. 찾는 방식을 논의하는 것이라면 예. 이 옵트아웃 방식을 도입을 해서 예. 많은 소비자들이 큰 노력 들이지 아니하고 예. 본인의 작은 손해라도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의 의미를 갖도록 옵트아웃 방식이 적정하다고 예. 생각됩니다. 저도 이성환 변호사님의 의견에 대체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기로 했던 애초의 목표 자체가 네. 그 기업의 불법적인 행위를 규제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이 그 핵심적인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옵트인 방식으로 할 때는 이 피해자 구제에 대한 실효적인 조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집단소송이 실제로 도입될 때는 당연히 옵트아웃 방식을 전제로 해서 도입되는 것이 이러한 제도의 목표 설정에 부합하는 방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이유에서인지 현재 국회 다수의 그 집단소송 관련한 법안이 계류 중인데 이제 한 법안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옵트아웃 방식을 채택하는 것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통상 이제 집단소송제라고 하면은 뭐 특별한 뭐 이견이 없는 뭐 이론이 없는 이상 또는 옵트아웃 방식의 어떤 집단 소송제를 통상 지칭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옵트아웃 방식의 집단 소송제의 장단점을 한번 살펴보면 장점은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이제 권리 구제가 우리 한두 명만 소송하더라도 나머지 소송 안 한 피해자들도 권리 구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권리 구제에 굉장히 용이하고 그다음에 아울러서 우리 기업들의 불법 행위가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이것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효과가 있고 또한 그런 어떤 부정한 어떤 기업들에 대한 퇴출을 통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또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단점은 어찌되었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재판의 판결의 효력이 재판 당사자, 소송의 당사자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까지 미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우리의 민사소송법, 소송법상의 어떤 체계라든지 어떤 정신과 맞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는 것이 또 가장 큰 문제인 것이고 또 하나는 누구나 쉽게 이제 한 명만 소송을 제기하면 되기 때문에 소송이 남발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렇다면 결국은 기업들은 이 소송에 대응하다 볼일 다 보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우려가 있죠. 그래서 기업들의 어떤 재판에 대한 부담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자, 두 분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이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 집단 소송제가 이제 의미를 예. 가지는 것은 이제 개인적으로 보면 피해가 매우
지만 이 전체적인 피해자들의 피해 규모를 볼 때는 그 피해 정도가 매우 큰 사건의 경우에 그렇죠. 의미가 있는 제도인데요. 그동안에 이제 이 집단 소송제를 막는 반대하는 입장의 이제 주된 논지가 예. 기업의 이제 정상적인 활동을 저해한다, 결국 기업 성장에 방해가 된다, 이런 논쟁이었는데요. 지금 집단소송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기업의 불법 행위입니다. 예.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규제하거나 그에 대해서 소송을 거는 것이 아니라 누가 봐도 명백한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제도이기 때문에 예. 이것이 정상적인 기업 활동 저해와는 좀 차원이 다른, 그러니까 결이 다른 논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집단 소송제를 통해서 기업도 경각심을 갖게 되고 예. 보다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라는 의무감이 좀 법적으로 강제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거에 우리가 경험했던 집단, 그러니까 그때는 단체 소송이죠. 예. 자,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서 이제 여러 건의 단체 소송들이 이루어졌는데요. 그 결과 기업들이 이제 많은 돈을 소비자들에게 배상해주는 결과를 낳았고요. 이러한 결과는 기업 입장에서 개인의 개인정보 예. 보호를 굉장히 철저히 하는 그렇죠. 계기가 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식으로 집단 소송이 활성화될 경우에 기업들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기업 정신을 보다 만들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소송 남발로 인한 기업의 어떤 부담은 결국은 이제 좀 단시적인 단기간의 어떤 그런 부작용일 가능성이 높고 결과적으로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황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예, 그 이성환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집단 소송제에서 규제를 하고자 하는 부분은 기업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기업 활동에 대한 부분과는 결이 다르다는 부분 다시 한번 저도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이러한 적절한 규제를 통해서 기업의 경쟁력이 오히려 강화되고 소비자 권익 보호에도 분명히 충분한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황 변호사님, 이 변호사님과 동일한 그런 견해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옵트아웃 방식을 취해가지고 집단 소송제를 도입하게 되면은 한두 사람이 먼저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거기에서만 승소를 하게 되면 나머지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던 피해자들에게도 효과가 미쳐서 같이 권리구제 또는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장점인데, 자, 뒤집어서 생각한다면 만약에 성급하게 누군가 소송을 제기했어요. 제기해가지고 그 소송에서 만약에 패소를 했다. 그런 경우에도 지금 나머지 소송 제기하지 않은 사람들한테 또 효과를 미친다면 나머지 사람들은 소송 해보지도 못하고 어떤 패소 판결의 어떤 효과를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피해 구제나 권리 구제 전혀 안 되는 뭐 그런 측면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한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사실 그 부분이 이미 이제 미국에서는 집단소송제가 옵트아웃 방식의 집단소송제가 시행된 지가 굉장히 오래됐고 그러한 문제 제기가 많이 이루어져 오고 있었습니다. 예. 이러한 문제 제기 때문에 우리 바로 가까운 옆 나라죠. 일본의 경우에는 2016년에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면서 조금 절충된 방식으로 도입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제가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집단소송 절차를 크게 두 단계로 나누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기업의 불법 행위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쉽게 말해서 기업이 관련 법령이나 규정들을 위반해서 위법한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소비자들에게 손해를 끼쳤고 이것이 불법성을 확인하는 절차가 1단계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 불법성이 확인이 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개별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 신고, 즉 채권 신고를 해서 개별적인 간이한 절차에 있어서 보상액을 법원에서 결정을 해주고 그에 따라 보상을 받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이제 내용적으로 보면 좀 전에 말씀드린 옵트아웃 방식보다는 옵트인 방식에 가까운 방식이지만 절충적인 그 형태를 취해서 패소 판결이 피해자들에게 전가되는 그러한 위험을 분산시켰다는 점에서 소비자 권익 보호에 조금 더 두텁게 보호하려는 경향에서 제정된 법안이다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법안을 도입할 때에는 패소 판결의 경우에는
그 패소 판결의 효력을 소를 직접 제기하지 않은 당사자들에게는 미치지 않게 하고 승소 판결에는 모든 그 피해 당사자들에게 미치게 하는 방식으로 도입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 기판력이 뭐 다른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피해 소비자들까지 미치게 된다면 그것은 매우 불합리한 결과고요. 그래서 이제 불이익한 결과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식의 제도 도입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뭐 패소 판결에 대해서는 다른 소비자들이 뭐 이의 신청을 한다든가 뭐 이런 제도적인 뒷받침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두 분의 말씀 종합하면 결국 피해자들, 우리 국민의 어떤 이익을 또는 권리를 좀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제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결과적으로 승소한 경우에는 미치도록 하되 패소한 경우에는 좀 제한하는 그런 방식으로 규율을 해야 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두 분 말씀해 주셨습니다. 법률 수다 토론 변호사들, 오늘 주제는 집단소송제입니다. 이어서 이제 살펴볼 쟁점은 집단소송제의 범위, 집단소송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허용하고 정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현재는 우리 정권 분야에만 집단소송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죠. 이 부분은 확대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먼저 두 분, 일단 집단소송제 확대에 대해서는 두 분 뭐 찬성인지 반대인지 간단하게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황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예,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적극 찬성입니다. 우리 예, 뭐 저도 당연히 확대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좋습니다. 이걸 뭐 반대하는 변호사가 있을지. 예, 맞습니다. 뭐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소송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또한 뿐만 아니라 국민의 권익을 보장하는데 우리 변호사들이 좀 앞장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변호사들이 반대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고, 예,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방식이 문제일 것입니다. 어떻게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갈 것인가의 문제인데, 우리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난 뒤에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죠. 정확히는 지난해 8월입니다. 8월에 국회에서 우리 백혜련 의원과 그리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이 공동 주최한 입법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자, 이때 집단 소송제의 범위에 대한 토론이 열렸는데요. 정권 관련 집단 소송제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 그 적용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는 일반법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면 적용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는 일반법이죠. 그러니까 모든 다 소송의 경우에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형태의 일반법이 있고, 아니면은 어떤 소비재의 경우에만 그 분야를 좀 국한해가지고 규율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이제 사실 그때 당시에 논의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두 분 생각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일반법으로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소비재 분야로 좀 국한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인지 먼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뭐 궁극적으로는 적용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는 그 일반법으로 전환되어야 된다라고 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제 도입 단계에서 좀 순차적인 도입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라고 여겨지는데요. 우선은 이제 소비자 분야부터 시작을 하면서 점차 일반 분야로 확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할 때는 이제 기업 활동 부분과 이것이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좀 결이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본다면 우리 기업이 이제 완벽한 준법 내지는 불법이 전혀 개입되지 않은 기업 활동만 해왔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전부 불법 행위가 돼서 배상 책임으로 이어진다면 또 그 부분에 대한 기업 활동의 제약은 어느 정도 있을 수도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이 기업 활동을 함에 있어서 소비자에게 침해가 될 수 있는 불법 행위 부분을 줄여나가는 노력을 좀 단계적으로 또 예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시간을 좀 줄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예, 좋습니다. 우리 이 변호사님께서는 적용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고, 다만 이제 좀 현실적 필요에 의해서 소비재 분야부터 순차적으로 그 범위를 늘려가면서 결국은 제한을 두지 말아야 될 것이다. 그런 취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황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그동안 기업의 불법 행위로 인해서 일반 소비자 국민들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건들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분야별로만 나열해 보더라도 제조물품과 관련해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가습기 살균제 피해, 집단 피해 사건이 있었고요. 또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서는 KT, SK텔레콤 등 통신사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는 2000년대 초반부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2014년에는 홈플러스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팔아서 수십억의 수익을 올린 사례도 있었고요. 또 2016년에는 인터파크에서 보유하던 고객 정보가 해킹당해서 불법 유출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한 그 경실련의 보고서에 따르면요, 2001년부터 2015년까지 기업들의 위반 행위 유형별로 봤을 때 그 가격 담합이 410억 건, 그 입찰 담합이 238건 순으로 보고되고 있어서 부당 공동 행위로 인한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또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가격 담합으로 인한 피해는 일반 소비자들이 고스란히 받게 됨에도 제대로 된 보상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따라서 일반법으로 이러한 집단소송 제도를 도입을 하고 다만 구체적인 예시를 나열해서 조금 더 법을 구체화하고 또 일본법 조항으로서 적용될 수 있는 법 조항에 대해서 단서를 충분히 만들어 준다면 기술적으로도 충분히 일본법 조항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반법 조항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규제할 수 있는, 적절히 규제할 수 있는 그런 규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현재 정부에서도 이제 우선 그 피해자가 다수이면서도 피해액이 소액인 이런 경우 이제 소액 소비재 분야죠. 이 부분에 집단 소송제를 우선적으로 도입하자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우리 이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결국은 뭐 제한을 범위를 두든 안 두든 관계없이 결국 우선적으로 순차적으로 집단 소송제 범위를 늘려 나가기 위한 그런 움직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우리 집단 소송제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 재계에서는 소송 남발의 어떤 그 우려, 이거에 대해 지금 이제 사실은 걱정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한 재계 관계자의 어떤 언론 인터뷰를 살펴본다면, 기업 대부분의 경우에는 어떤 소송이 걸리면은 법적 다툼을 사실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어떤 합의금을 좀 주고 빨리 소송이나 또 분쟁을 해결하고 싶어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또 어떤 생산활동이라든지 여기에 더 전념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죠. 자, 그런데 이럴 경우에 집단소송이 만약에 도입된다면은 그렇다면 소비자의 권익보다는 오히려 어떤 변호사라든지 또는 뭐 변호사들 뭐 소송을 좋아하니까 변호사들이 소송을 부추긴다든지 또는 악의적으로 또는 뭐 거기에 더해서 이것만을 소송으로 계속 이제 변호사와 연결하기 위한 브로커가 또 생기지 않겠느냐라는 또 우려를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두 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은 다 변호사들인데 뭐 소비자의 권익, 국민의 권익을 위해서 집단소송에 도입되고 그래서 소송이 많아지는 것 또는 그럼으로 해가지고 국민의 권익 또는 피해가 전보되는 것, 이 보다 더 두텁게 되는 것이 이제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또 바라는 바이기도 한데 다만 재계에서는 충분히 그런 또 우려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자기들은 빨리 합의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소송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 그리고 악의적인 변호사들의 이용, 그다음에 브로커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그 지적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변호사님? 예, 뭐 이거 주로 재계에서 이제 소비자 권익을 그렇죠. 얘기하면서 이런 식의 논지를 피고 있는데요. 사실 내면을 들여다보면 우리 기업 측이 그렇게 어리석지 않습니다. 예. 쉽게 돈을 내주거나 합의를 하지 않고요. 또 재판부도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소비자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예. 정확하게 불법행위 여부를 판단하고 또 그에 따른 손해액까지 정확하게 법률에 따라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염려는 재계 측의 염려일 뿐이라고 생각되고요. 실제로 제가 그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서 단체 소송을 진행해 봤는데요. 네. 기업 측에서 정말 치열할 정도로 자신들의 무과실 책임 없음을 다투고요. 오히려 재판부에서 화해와 조정을 권유하더라도 기업 측은 그 추가적인 이제 소재기 여부라든가 다른 추가적인 사람들의 소송이 제기될 것을 염려해서 재판부의 권유조차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끝까지 예. 자신들의 책임 없음을 항변하는 경우를 봤고요. 이런 집단 소송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기업들이 정보와 증거를 모두 갖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이 자신의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빨리 종결하기 위해서 합의를 할 것이다. 이것은 그냥 형식적인 너무 나이브 주장에 생각이다. 불과합니다. 예. 예. 예, 좋습니다. 우리 기업의 이런 우려 어떤가요, 황 변호사님? 예. 그 이성환 변호사님께서 현실을 아주 정확하게 짚으셨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거는 기업들의 어떤 자신들의 방어 논리를 피기 위한 논리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변호사가 어떤 악의적인 소송을 조장한다 이 문제, 그리고 실제 소송을 했을 때 그 수익의 대부분을 변호사가 가져가고 실제 피해자들은 극히 소액의 보상만 받게 된다, 이런 문제점은 사실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실제 이제 미국에서도 뭐 수십억 달러의 승소 사례가 있었는데 대부분을 변호사가 가져가고 피해자들은 1달러 쿠폰 받았다, 뭐 이런 사례들도 사실 보고가 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절차적으로 얼마든지 보완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 집단 소송제의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 지금 계류적인 법안도 그런데 그 소송 허가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이것이 소송이 될 수 있는 것인지 판단을 하고 더욱 구체적으로는 변호사 약정에 대해서까지 이것이 뭐 무리한 성공보수 약정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규제를 하는 부분까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비용적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쉽게 말해 뭐 변호사 배만 빌려주는 그러한 결과가 되지 않겠냐, 이 부분은 충분히 제도적 보완을 통해서 방지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뭐 말씀 잘 해주셨는데 방금 우리 미국의 사례를 설명해 주신 그건 미국과 우리는 이제 사실 소송 체계가 좀 다르기 때문에 예, 그런 결과가 미국에서 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마 힘들 것입니다. 예, 그리고 또 아울러서 이제 우리 기업에서 걱정하고 있는 어떤 법적 브로커의 문제 또는 변호사가 소송을 조장하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겠냐는 문제는 그건 별도의 어떤 다른 어떤 제도를 통해서 규율을 해야 되는 문제인 것이지 집단 소송제의 어떤 도입에 반대하기 위한 논거로 쓰기에는 상당히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집단 소송제를 중심으로 우리 그 많은 피해자들이 어떤 피해를 입었을 때 그때 권익을 어떻게 보호하고 또 손해를 어떻게 전부할 것인가를 지금 사실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문제점이 사실 있는데 이게 집단소송제와 더불어서 사실 논의가 돼야 되는 부분 중에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기업과 또는 그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일반 소비자죠. 소비자 내지는 국민의 어떤 그 어떤 지위의 차이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통상 우리가 국민이보다 더 국민이 열악한 지위에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정보라든지 또 증거가 결국은 모든 것이 다 기업 측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국민 또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정보도 부족하고 증거도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우리 소송 체계에서 본다면은 청구를 하는 자, 그러니까 원고죠. 청구를 하는 사람이 실제로 입증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입증해야 되는데 이때 증거가 모두 기업에 있기 때문에 입증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이 또 하나의 난제이기도 한데 그래서 집단소송제의 도입과 더불어서 함께 논의돼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정보의 비대칭성에 따른 어떤 증거 입증 책임의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이 변호사님? 이에 대해서 좀 한 말씀 좀 보태주신다면요. 예, 뭐 그 부분이 집단 소송에 있어서 이제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입증 책임은 이제 원고 측이 지게 돼 있죠. 그래서 그렇죠. 이런 이제 손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가해자인 기업의 과실 또 그로 인한 손해 발생 여부 등에 대해서 모두 입증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뭐 집단 소송이라고 해서 뭐 이런 입증 책임에 대한 경감 규정이 따로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손해배상 사건과 똑같은 정도의 입증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증거 자료들을 다 기업체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인데요. 뭐 성명권 행사라든가 뭐 사실조회 등을 통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는 있는데 기업 측이 이것이 뭐 영업 비밀이라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그것에 대한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점이 또 문제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문제는 기업이 어떠한 증거를 갖고 있는지조차 그렇죠. 또 어떠한 문서와 어떤 정보를 갖고 있는지조차 이 원고 측 소비자들은 알 수 없다라는 점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이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마당에는 이 입증 책임에 관한 부분도 입법적으로 어느 정도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 집단소송제의 보완점으로서 많은 논의가 있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그 증거의 구조적 편제에 따라서 입증 책임을 완화하거나 전환해야 되는 부분은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면서 반드시 검토돼야 될 부분이고 반드시 좀 완화가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현실적으로 뭐 민사소송법이나 이런 이제 절차법에서 여러 가지 원고 측에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제도들을 이제 마련해 놓고 있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기업 측에서 성의 있게 또는 의도적으로 응하지 않았을 때 확보를 실효적으로 이것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법을 제정할 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기업들로 하여금 그러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을 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객관적인 피해 사실만을 입증을 하게 되면 충분히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식으로 좀 입증 책임을 완화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두 분이 말씀해 주신 대로 입증 책임을 만약에 완화하게 된다면 우리 소비자가 증명해야 되는 어떤 그 정도가 완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또 증명하지 않더라도 그 책임이 바로 인정되게끔 하는 그런 제도인 것이고, 만약 입증 책임을 전환하게 된다면 실제로 청구하는 원고, 소비자가 어떤 모든 걸 증명을 해야 될 것이 아니고 그 책임 또는 본인이 과실이 없음 또는 인과관계가 없음을 결과적으로 기업이 증명하도록 하는 어떤 그런 것을 입증 책임의 전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만약 입증 책임 전환이나 완화 이것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이런 제도까지 같이 도입되게 된다면 보다 더 우리 소비자 또 국민들의 어떤 권익 보호에 이바지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집단소송제를 둘러싸고 또 여러 가지 논쟁이 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두 분 변호사님과 말씀 나눠봤는데 마지막으로 자 집단소송제 도입과 관련해서 한마디씩 부탁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할까 합니다. 자, 먼저 이 변호사님. 예, 기업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전까지는 모든 것이 국가 중심이었고 국가를 위해서 모든 것이 받쳐줘야 되는 사회였는데 그 시대가 변해서 지금은 국민이 중심이고 모든 것이 국민을 위해 이루어지는 나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기업과 소비자의 관계에 있어서도 과거의 무게 중심이 기업에게 있었다면 앞으로는 중심을 소비자로 옮기는 시대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좋습니다. 황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예, 사실 집단소송제가 도입되면 기업의 경영권이 심대하게 침해될 것이다 이런 우려를 많이 보이고 계신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국민의 생명권과 재산권이 현재 기업의 어떤 일부 불법 행위로 인해서 침해된 다수의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는 반면 기업들의 그러한 기업 경영권의 침해는 막연한 우려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 집단소송제 도입을 통해서 드러나는 피해에 대해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집단소송 도입된다고 해서 기업 망하지 않습니다. 네, 걱정 마세요. 걱정 마세요. 네. 집단소송 도입돼도 기업 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집단소송제 도입 논의는 결국 우리 이제 국민이죠. 국민들, 소비자들의 어떤 피해를 어떻게 하면 보다 더 신속하고 또 두텁게 보장할 것인가 또는 배상할 것인가 보장할 것인가 이런 문제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기업들의 걱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의 어떤 기업 활동을 위축되지 않는 그런 어떤 묘안을 좀 찾아내야 될 것 같은데 현재 논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에서도 우리 지방선거가 끝나는 대로 또 집단소송의 어떤 중지를 좀 모아서 어떤 방안으로 또 이렇게 할 것인지 국민을 위한 어떤 그런 입법을 해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집단소송제를 두고 주제로 한 두 분과의 토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네. 변화의 바람이 역사의 얼굴에
그대로 들이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폭풍우처럼 마음의 평화를 향해 다가와 자유의 종을 울릴 것입니다. 인상적인 휘파람 소리로 시작하는 이 노래, 독일 락밴드 스콜피언스의 윈드 오브 체인지, 변화의 바람이라는 제목의 노래 가사 중 일부입니다. 1990년 발표된 이 곡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장면과 더불어 이 곡은 독일 통일과 냉전 시대의 종식을 상징하는 노래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노래와 이 가사가 우리에게 조금 특별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2018년 6월 11일부터 17일까지 여느 때와 다를 것 같지 않았던 일주일이 우리 대한민국은 물론 세계적으로도 특별한 시간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세계의 만남이라고 할 만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만남, 즉 북미 정상회담의 개최, 밤잠을 설치게 하는 세계 축구인들의 축제, 월드컵의 개막,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지방정부의 일꾼들을 뽑는 전국 지방선거의 실시, 하나씩만 놓고 보더라도 굵직굵직한 역사적인 사건들이 한꺼번에 일어난 일주일은 그야말로 격동의 일주일입니다. 월드컵과 지방선거의 결과가 만족스러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변화가 시작되었음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특히 북미 정상회담, 그 역사적인 만남의 결과 역시 누군가에게는 만족스러울 수도 있고 또 아쉬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역사 속에 거대한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번 월드컵과 지방선거가 마지막이 아닌 것처럼 북미 정상회담 역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남북관계, 북미관계를 비롯하여 한반도를 둘러싼 역사는 이제부터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제는 다시 되돌아갈 수 없는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스콜피언스의 윈드 오브 체인지, 변화의 바람이 베를린 장벽의 붕괴에서 멈추지 않고 구소련을 비롯한 동구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냉전시대 종식을 향해 불었듯이 이제 그 변화의 바람은 마지막 남은 냉전시대 한반도에서 마음의 평화를 향해 불어와 폭풍우처럼 자유의 종을 울려주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법률시사토론 변호사들,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우리 시대 대한민국의 가장 뜨거운 이슈와 함께 냉철한 이성의 소유자 변호사들과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